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요즘에 이제 무역전쟁 이슈가 아무래도 뉴스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어떤 경제지표나 이런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지수가 발표가 났어요. 근데 역시 굉장히 안 좋게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인 것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 숫자가 안 좋게 나오면서 달러 가격이 살짝 떨어지고, 일본의 엔화도 안전자산 중 하나죠. 엔화가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아진다라는 뜻은 상품의 제조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적게 소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석유겠죠, 석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돈이 옮겨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눈에 띄는 기사 제목으로는 검색하기도 편한 거는 역시 신흥국 자금 이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나 신흥국에서 어떤 지표나 지수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ETF 같은 상품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선진국에 존재한 또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로 이동하는 모습이 숫자로 발견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세계 경제 관련된 지표,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유럽 지표가 안 좋게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나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예 지표 자체가 나쁘게 나와버리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강대국들에서는 경제를 더 이상 쪼이지 말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경제 부양책, 금리 인하 같은 경제 부양책을 다시 펴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역 전쟁이랑 조금 엮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데다가 사실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거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잖아요. 더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계 경제가 악화된다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면 미국이나 중국도 어쨌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세계 경제 악화로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 나쁘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들도 이제 좀 그만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나는 공격적으로 나갈 거지만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G2, 즉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는 충분히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끝까지 갔다 이런 느낌은 되도록이면 풍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 배경에는 어쨌든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분위기, 숫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5월 4주차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환율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게시글로도 얘기했지만 환율 전쟁까지 카드를 들고 나오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또는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 자원인 히토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출발을 바로 해볼게요. 환율 싸움도 해볼까? 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혹시나 질릴까봐 그럼 우리 이것도 있어 라는 타이밍으로 환율 전쟁까지 갖고 옵니다. 근데 이 환율로 전쟁을 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달러를 무조건 가격을 높이는 전쟁일까요? 이 환율 전쟁을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미국이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상계 관세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자, 분리해서 볼게요. 관세는 무역 수입품에다가 매기는 세금이죠. 외국에서 우리한테 판매한 상품이 가격이 좀 더 비싸지도록, 원래 파는 것보다 좀 더 비싸지도록 매겨서 수입품으로부터 세금을 챙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계가 뭘까요? 상계. 쉽게 얘기하면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을 갖고 와서 두 개를 합치면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반대편인 것을 갖고 와서 서로를 상쇄하는, 없애는 것이 바로 상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체 환율 전쟁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선 이 상계 관세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상품이 싸우게 됩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미국 거를 쓰고 있는 미국인도 있을 거지만, 외국 상품이 더 좋다면 이 수입 물품을 사용하는 미국인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경쟁이 자유롭게 되는 시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경쟁에 방해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 그 외국에서, 미국에 갖다 파는 그 외국의 기업이 이 상품을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걸 텐데 그 외국 국가에서 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나. 그렇게 되면은 이 상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상품의 가격도 그냥 만들 때보다는 훨씬 값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원래 1,000원에 팔던 건데 국가에서 생산할 때 보조금을 막 주니까 700원에 팔 수 있고 600원에 팔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이 미국 안에서 경쟁할 때 공평하게 경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나요? 경쟁이 공평하게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느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국가에서 기업을 국가 보조금으로 도와줘서 상품 가격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상품에다가 매기는 세금, 관세가 바로 너희의 도움을 상쇄시켜버리겠다라는 상계 관세입니다. 공평하게 경쟁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으로 너희가 너희 상품을 너무 싸게 만드니까 우리가 들여올 때 거기다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공평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의미가 바로 상계 관세인 거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조치죠. 기업을 도와주는 쪽도 그렇지만 자국 기업이 수입 물품이랑 똑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환율 전쟁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하느냐.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거나 정책적으로 기업한테 보조해주는 국가 보조금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한테 갖다 파는 게 한국을 지금 수출 국가라고 볼게요. 여기를 한국이라고 볼게요. 이제 미국한테 많은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우리는 1원, 2원, 1,000원, 원이죠.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뭐 국가가 불안정하다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화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원화로 살 수 있는 상품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자, 한국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 1,000원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돈 2달러로 1,000원을 구할 수 있었던 게 만약에 1달러로 1,000원을 구할 수 있게 돼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한국 돈으로 사야 되는 모든 상품이 값싸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 수입 가격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너희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 국가에서 국가 보조금을 주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겠다. 즉 너희가 환율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다. 상품 많이 팔려고 라고 해서 아까 말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국가 보조금 안에 너희가 환율을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것, 거기다가도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환율 변동도 너희 국가에서 일부러 수출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가 보조금이랑 똑같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계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훨씬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미국 달러가 상승하고 다른 화폐들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또는 중국 이런 곳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미국 달러가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그 떨어지는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는 국가, 원화를 쓰고 있는 한국, 위안화를 쓰고 있는 중국의 상품 가격도 떨어지는 효과가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즉 너희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너희 상품이 떨어지는 그 이득조차도 너희 보면 안 돼 라고 미국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국가에서 자기네 화폐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려서 수출을 많이 하려는 상황 말고 그냥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은 주로 언제죠? 제가 얘기했지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 그러면 이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을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살아날 구멍은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상품이 싸지니까. 근데 몇 안 되는 구멍조차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상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값싸지지 않도록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은 자기네들 국가가 잘 돼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어떠한 무역에 대한 피해를 안 보겠다라는, 우린 무조건 이기는 게임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깽판 놓고 싸워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건데도 그거로 인해서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단점조차도 이걸로 모두 상쇄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계 관세를 이용해서 환율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 대상은 중국이긴 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율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국 돈이 너무 세상에서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위험하니까 중국 돈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저런 식으로 국가 보조금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너희 수출 기업이 취하는 이득조차도 우리가 관세를 매겨서 상쇄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중국만 대상이 될까요? 과연? 이거 매번 또 협상 카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도 상계관세 맞아볼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한테. 과연 안 할까요? 외교에 영원한 우방은 없죠. 오로지 실리만 존재를 하는 거. 사실 미국 외의 모든 국가한테는 위험입니다. 위협이고요. 정리하자면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하락한 모든 국가가 이렇게 관세를 맞을 수 있는, 수출이라도 더 많이 해야 경제가 사는데 수출을 더 늘리는 것조차도 최소한 미국한테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말로는 일부러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많이 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말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환율을 일부러 조작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국가든지 간에 달러 가격이 많이 움직이면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다. 왜냐면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오르든 떨어지든. 그 어떤 국가가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한테 불리한 환율 상황으로 두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율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때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관세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은 이제 환율 전쟁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혹시 환율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면 제 다른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안티 화웨이 화합의 장이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미국이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확산되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이 확산되는 모양을 살펴보면은 와,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화웨이한테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는 세계의 많은 공장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화웨이의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 같은 곳에 들어가는 세부 부품들을 제조를 하고 그것을 화웨이한테 판매한 다음에 그 화웨이로부터 대금을 받고 있었겠죠. 근데 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니까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나도 화웨이한테 거래를 하지 않을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화웨이한테 이렇게 재료나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들, 공장들 같은 경우에 그 부품이나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술 중에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전달받은 기술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저작권 같은 것이 존재를 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 협력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화웨이한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직접적으로 미국한테 전달받은 재료를 사용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 공장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내가 화웨이랑 계속 거래를 하면 이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라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거나 또는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나는 화웨이와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라는 것을 결국 사용해서 제조를 하든 가공을 하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제조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까지 활용해오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출신의 기업이나 공장이 아니어도 결국 그 기업들도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공급받고 있는 형태와 같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화웨이와는 등을 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댓글에도 보이는데, 이 화웨이가 제조한 상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볼게요. 이게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적인 부품이나 재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요즘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기기들을 사용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OS라고 부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OS는 안드로이드가 있죠. 우리 녹색 깡통. 그리고 애플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iOS를 다들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 위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지금 이 플랫폼이 어디죠? 유튜브죠. 이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의 여러 가지 서치, 찾는 기능, 구글맵 이런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회사는 어디죠? 구글? 미국입니다. 미국 기업이죠.
즉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재료 부품뿐만 아니라 이 기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미국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화웨이의 기기를 통해서는 앞으로 이 OS, 기기의 바탕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보안 문제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하겠죠. 뿐만 아니라 화웨이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말고 제일 유명한 컴퓨터 쓰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물론 어느 정도 대체제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우리 PC 사용할 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의 OS는 뭐죠? 윈도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정부가 이 윈도우가 아닌 OS를 쓰기 위해서 옛날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 6년, 7년 전부터. 하지만 어쨌든 결국 다른 국가의 고객들한테 팔 때는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OS와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 화웨이와 관련된 기기들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 다른 국가들에서 화웨이, 반화웨이를 외치는 협력을 하는 거냐? 라는 두 번째 근거는 결국에는 이 화웨이에서 제조한 상품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그 기기를 산 다음에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을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 안 되고 설치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유튜브 안 되고 제 영상 못 보고 이러니까 정말 불편하겠죠. 소비자 불만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것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불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국의 통신사에서 이동통신사겠죠. 현재 지금 뉴스가 나온 거는 일본의 통신사나 이제 한국의 KT 정도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팔아서 문제가 될 게 자명하니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동통신사에서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화웨이의 것을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불편할 것이 자명한데 덮어두고 상품을 파는 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옳은 판단이죠. 소비자가 산 다음에 불편을 겪을 게 뻔한데 계속 팔겠다 이러면 그것도 좀 사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긴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렇게 반화웨이 연합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부품과 재료를 화웨이한테 판매하는 곳에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본인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화웨이한테 본인들의 제품, 본인들은 미국 기업이 아니지만 본인들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기술력이 사실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웨이가 기기는 정상적으로 팔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OS들이 미국 거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기기를 판매하면 고객들이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팔아서 욕먹을 이유는 없지 않냐. 안 팔겠다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미국 본인들도 해놓고 보니까 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국 입장은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기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느낀 게 바로 이 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OS,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과 자기네 나라만의 OS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번부터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자국 OS,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공하는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의 제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알아두시면 이 무역 전쟁에서 하나의 그 큰 키워드로 떠오른 이 화웨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까지 같이 다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로 나아가 볼게요. 세상 필수인 중화무기 히토류라는 내용이에요. 무역전쟁이 확장되다 보니까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원의 광석을 때려 던져가지고 전쟁을 하냐?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히토류가 뭔지를 알아볼게요. 우선 이 히토류라는 것은 이름이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한 이름 구성입니다. 히토류의 히자는 희귀하다 할 때 그 히자예요. 즉 레어 메탈, 희귀한 금속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히토류라는 게 대체 어떤 거길래 그러냐라고 하면 우선 우리한테 와닿으려면 대체 이 히토류가 어디 쓰이는지를 알면 돼요. 다 쓰여요. 첨단, 최첨단과 관련된 곳에는 정말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TV, 하이브리드카, 광자기 디스크나 음악용 MD 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기술에도 사용되는 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 히토류라는 것은 한 가지 원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희귀한 원소 몇 가지를 묶어서 히토류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의 각각의 특성이 대표적으로는 잘 사용하면 정보를 입력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방사능을 막는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고 빛을 여기에서 저기로 전달할 때 빛이 최대한 손실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잘 하는 등 최첨단 기술에서는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히토류가 있어요. 근데 이름부터 희귀한 광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름처럼 그렇게 세상에 적은 건 아니에요. 지구 곳곳에 구리보다 많이, 구리만큼이나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히토류에 포함되는 원소인데, 다만 이게 원소 형태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작은 가루 알갱이 형태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광석이라고 할 때는 꽤 순도가 높게 농축된 광석이 이렇게 캐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농축된 광석 형태로는 잘 나오지 않아서 희귀하다, 광물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구 전체에 적은 원소는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화 무기가 됐냐, 중국에서 왜 이 자원, 히토류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냐 보면, 자, 우선 먼저 매장량을 알면 돼요. 우선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히토류 매장량은 140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잖아요. 이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1%입니다. 자, 순위의 1% 안에 든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100%인데 그중 1%만 미국이 갖고 있다고. 네, 일단 여기서 감이 살짝 오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네. 뭐 사용할 만큼이지만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위는 어디냐? 2위 베트남입니다. 2200만 톤 정도가 되고 세계에서 19% 정도가 베트남에 매장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1위는 누구겠어요? 자, 중국에서 무기로 쓰는 이유가 있겠죠. 4400만 톤으로 약 38% 정도가 중국 땅에 매장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상당한 양이 중국에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장은 이만큼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광물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캔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럼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 자, 매장은 아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미국이 그중에 연간 1.5만 톤, 즉 15,000톤 정도를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의 9%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진 거에 비해서는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많이 사용하니까 사실 정말 많이 캔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9%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2위는 이제 호주가 된다고 합니다. 2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생산량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농축된 걸 꺼내서 환경오염을 시켜가면서 이 광석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좀 더 값싸게 구할 수 있으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수입하는 게 편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긴 하되 부족한 거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그 수입하는 곳, 즉 세상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중국이죠. 인력도 많이 들이고 환경 파괴 좀 신경 덜 써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냥 많이 생산을 합니다. 연 12만 톤 정도가 되고 이미 단위가 다르죠. 전 세계의 72% 정도를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나죠. 매장도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인력도 많고 해서 그냥 갖다가 박아서 전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 당연히 값이 싸겠죠.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미국에서는 신경 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환경 파괴도 신경 써야.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의 3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거의 4만 톤 정도를 들여오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들여오는 게 싸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중국에서 바로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나 너희한테 이거 안 팔아. 너희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너희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서 30%나 사가면서 너희가 생산하는 거에 거의 3배가 되는 분량을 우리로부터 충당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그래? 야, 그럼 우리 너희한테 이거 안 팔아?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미국은 전혀 상관없다 이러는데 당연히 전혀 상관없진 않고요. 지금 생산하는 양의 3배를 어딘가에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거의 가장 싸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있었던 건데 이게 막히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미국도 당연히 대비는 해야겠죠. 이렇게 대비를 했을 때는 충격이 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본인들도 어쨌든 매장량을 갖고는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을 늘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국 국가 안에 있는 기업한테 야, 히토류 생산 개발을 좀 더 해라. 좀 더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늘려라 라고 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야, 너희 자꾸 우리한테 그러면 히토류 안 판다라고 무기 삼아서 얘기를 하자마자 미국에서는 당장 반격으로 나온 게 이제 미국 내에 블루라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블루라인이라는 기업이 아까 2위로 생산하는 국가 어디였죠? 호주였죠. 호주에 있는 라이너스라는 기업, 즉 히토류를 생산하는 라이너스라는 기업이랑 손을 잡아서 미국 자국 내에서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무기 삼아서 공격을 하더라도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및 사용에 타격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바로 그날 답변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완성이 되면 미국이 타격이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자국에서 원래 생산하는 거에 3배가 되는 분량을 구해야 되긴 하니까 단기적으로 이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고, 중국에서 구하던 값싼 히토류에 비해서는 어쨌든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그 부분을 새로 계산하는 타격은 있어야 되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무역전쟁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히토류가 무엇인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자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기 전까지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땅 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땅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땅에서 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상대가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원으로 보면. 그래서 이 자원 같은 것들이 외교나 무역에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한 예로는 이제 중국이 이게 히토류를 무기 삼은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에 일본한테 나 이거 너희한테 안 팔아 라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생산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자원 무기와 같은 단어들이 역시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라는 자원을 잘 알아두면서 동시에 이 무역전쟁에서 어떤 카드로 사용됐는지 됐었는지까지 알아두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을 정리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게 세계경제가 웬만큼 나빠지기 전에, 제가 도입부에서 얘기한 세계경제가 웬만큼 나빠지기 전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새로운 카드를 찾아내고 던지고, 그 카드가 먹히는지 보고 또 새로운 카드를 찾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는 한켠에서는 신흥국 같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환율 전쟁으로 미국 달러 가치보다 화폐 가치 자꾸 떨구면은 너희한테도 관세로 공격할 거야라는 카드까지 쥐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겠죠. 이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환율 전쟁이라는 카드를 한번 이해하고 나서 한국에서 나오는 관련 기사들, 이건 대응해야 된다, 대처해놔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가 상당히 정신없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루고 싶은 뉴스가 많은데 우선은 큼직큼직한 거 위주로 이렇게 다뤄보게 되었고요. 기회가 나면 좀 다른 부문에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